안녕하세요. 이렇다 13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간만에 뵙는데 우리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삐딱이님은 제가 한 2달 만에 네, 본 못 보는 동안 삐딱이 그 멘트 준비한 것 같아요. 좀 삐딱하게 들리지 않아요? 목소리가? 아니 멘트를 준비하면 무슨 문구가 있어야지. 네. 뭐. 목소리 톤이 톤이? 삐딱해졌어. 네. 네. 자주 안 부르니까 삐딱해진 거 아닐까요? 아하,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청취자분들은 삐딱이님 딱 나오자마자 감 네. 잡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노동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의 그 사각지대 네네. 많이 이제 조명하는 그런 식의 우리 방송을 하고 있죠. 근데 삐딱이님 오늘 그럼 주제는 뭘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렇다도 우리 그 플랫폼 자본주의라든가 네. 플랫폼과 관련된 주제들을 산발적으로 다뤄왔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보니까 라이더 유니온 이런 네네. 조직이 만들어져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또 타다 논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뭐 타다 영업이 뭐 적당하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사실 거기서 타다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은 과연 어떤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련해 가지고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플랫폼 자본 관련해서. 네. 그런데 사실상 거기 그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 관점에서는 네. 뭐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은 그런 그동안 것 같네요.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되겠죠. 걸 텐데. 네네. 예. 근데 좀 개념 전문가께서 네, 기름 잘 아니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도움이 되지 예, 않을까 싶은데요. 플랫폼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광고 플랫폼도 있고 뭐 SNS 같은 것도 많은데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이 일단 중개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매개하는 노동.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노동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노자 관계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보통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스북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올리고 하는데 이건 이제 광고 플랫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플랫폼 노동이 없다. 이 점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플랫폼 노동하고는 예, 노동 상관이 없다.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에 고용된 노동자가 있죠. 그건 전통적 네, 네, 고용 네. 관계죠. 근데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네.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지금 하신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반독점,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신문, 방송, 뭐 신용카드 이런 것 다 전형적인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양면 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 미디어 같은 것도 구독자 한쪽 면에 구독자가 있고 한쪽 면에 또 광고주가 있어요. 이 양면 시장 플랫폼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플랫폼 노동은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플랫폼 노동은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플랫폼들에 고용하는 뭐 이런 노동을 다루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디지털 플랫폼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디지털 플랫폼이 중개하는 일회성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임금이 아니라 네. 수수료 등의 형식으로 받는 노동 이렇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주제에서 다룰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삐딱이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게 추상적 표현이다 보니까. 예. 네네.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배민 네, 이런 거 배민. 얘기하시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휴대폰 앱 깔고 음식 주문 받으면 이제 이 앱에 들어와 있는 라이더들이 이제 건당 얼마 수수료 배달료 받아서 받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데 음. 저희 녹음실 근처에도 되게 큰 건물에 배달의 민족 많죠. 사무실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 게 플랫폼 노동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예, 플랫폼 노동이죠. 예. 좋은 예고요. 근데 이제 고가 아닌 이제 플랫폼 노동도 좀 많으니까 네. 플랫폼 노동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이제 정의 말고 좀 네. 분류로 들어가서 네.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몇십 회 전에 이렇다 해서 한 적은 있는데 또 독자들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독자들도 네, 네. 들어왔으니까 조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플랫폼 노동에 일단 두 개로 분류하기 전에도 플랫폼 노동의 공통적인 것은 일단 일감에 접근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게 디지털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제일 네.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일감 접근과 업무 활동은 똑같이 디지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일을 하는 게 달라요. 두 가지가. 어떻게 하냐? 일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냐, 네네. 일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내가 요 일을 해야지 요 일을 네. 할당받고 이건 똑같은데 네네. 디지털 네네. 앱인데 일을 온라인에서 하느냐 네. 오프라인에서 하느냐 요게 차이가 있다는 그럼 거예요. 제가 예로 든 거는 네. 이제 오프에서 하는 그렇죠. 오프에서 하는 네. 거죠. 예. 이렇게 오프에서 일을 하는 것을 주문형 영어로 온 디맨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주문은 디지털 앱에서 이루어지만 네. 일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뭐 배달의 민족, 타다, 외국에는 우버, 뭐 네. 딜리버루, 태스크래빗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역이 많습니다. 대리운전, 화물운송, 배달, 가사노동, 요새 청소 수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맞아요. 돌봄, 뭐 심부름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게 디지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이제 크라우드 노동이라고 하는데 네. 크라우드는 이제 군중, 뭐 네네. 집단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가담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동의 수행, 완성, 지급까지 전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들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외국에는 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든가 뭐 크라우드 플라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번역 작업들, IT 개발, 디자인, 뭐 인터넷 고객센터, 데이터 입력 이런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할 때 뭐 번역이다. 그럼 번역 업무가 딱 할당해주면 요 번역은 얼마짜리다. 그러면 내가 얼마 해야겠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역 받아갖고 그래서 번역해갖고 앱으로 딱 전송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 예, 있죠. 예, 이제 크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크라우드 노동.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문형. 온디맨드 노동. 네, 온디맨드. 두 번째는 크라우드 노동. 그러니까 네, 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게 더 가장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알아두셔야 될 게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죠. 이 첫 번째 유형의 노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 디맨드 노동이라고 했던 주문형 노동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 기반형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배달은 지역 네. 기반이겠네요. 네. 진짜. 근데 예. 지역 기반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사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현장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네. 로컬 베이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우드 노동이라고 불렀던 거를 웹 기반형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원 디맨드라든가 크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네. 그 용어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게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분야에 또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 어슬러 휴즈라는 학자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두 가지 형태 모두를 다 크라우드 노동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어쨌거나 오늘 이렇다 해서는 주문형 노동과 크라우드 노동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부르도록 하겠다. 근데 네네. 청취자분들은 나중에 뭐 문서를 보거나 다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용어가 혹시 이 구분이 지금과 우리가 이렇다 해서 구분한 거하고 똑같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제 생각에는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이라는 이름 말고도 노동이라는 말이 다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네, 네. 그 앞부분에서 전통적인 고용 관계나 임금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어떤 독립 노동자의 개인사업자죠. 지위에 있는 개인 사업자처럼 뭐 이런 점을 좀 환기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 좋은 지적입니다. 수행하는 일의 성격과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노동하고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 노동자, 우리 뭐 법률상으로 그러면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래 건당 얼마, 또 뭐 거래액의 일정 비율, 뭐 이런 수수료 형태로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동 통계상 용어라든가 노동법적인 그런 용어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랑 비슷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예. 이 근데 플랫폼 노동에서 또 한 네. 가지 미리 전제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플랫폼 노동은 그런 플랫폼 노동을 매개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또 리인 플랫폼이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리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노동만 매개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인 플랫폼들도 그 다루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에서 일어나는 노동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린 플랫폼인데 노동을 이게 중개해주는 게 아니고
숙박을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린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을 중개해 줄 때 그때 노동만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린 플랫폼을 우리가 슈퍼바이저님하고 네네.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요. 린은 기름을 쫙 뺐다. 지금 뭐 네, 네. 노동 비용을 쫙 절감했다. 네, 네. 부대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 그랬죠. 뭐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사업주 예. 입장에서 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최근도 아니죠. 이제 한참 됐죠. 우리 타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대여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타다도 린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린 플랫폼은 이 용어 자체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 닉 셔니쉑이라고 네. 발음 참 어렵죠, 셔니쉑. 뭐 국내에서는 스르니책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요? 발음이 읽기가 좀 어렵죠. 예. 이게 이제 린 플랫폼이란 말이 나온 그 기원이 네. 이 포도주의 대량 생산 모델 이후에 수립된 그 외주화 중심, 그러니까 핵심 생산 시설들을 다 이렇게 외주화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방식을 린 생산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차량도 안 가지고 있고 숙박도 안 가지고 있는데 네, 사업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린 생산 모델에 빗대가지고 린 플랫폼이다 이렇게 부르는 데서 이렇게 나온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타다는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 차량보다는 그 대여를 해서 리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리스라도 하는 거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일종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생산 모델에 따르면 생산 시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지입. 그러니까 뭐 린 플랫폼의 어떤 우버, 에어비앤비의 네. 전형적인 걸 비즈니스 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좀 구분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린 플랫폼에서 린이라는 말이 네. 꼭 이 물리적인 어떤 생산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핵심적인 노동, 승차 공유를 하는데 운전이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 노동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자기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주화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린 생산 모델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린 타다 모델은 린 플랫폼으로 봐야 되고 네, 네. 또 운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에 이제 그렇죠. 종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삐딱이님이 정의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플랫폼 노동을 여기저기서 다루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것이 확산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도 그렇죠.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로 이게 확대되기에 이런 이슈가 계속되는 것인지.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정부 연구기관에 네. 플랫폼 노동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나온 거예요? 네, 드디어. 드디어? 네, 드디어 해야 되겠죠. 네, 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2019년 2월호에 고용동향 브리프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6월에 공개됐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금 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니까 일단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쓰지만 그분들은 노동자란 말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또 노동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 종사자로 쓴 이유도 있죠 물론. 근데 플랫폼 경제 종사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규모가 46만 9천 명에서 53만 8천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2018년 10월 기준에 취업자 숫자를 보면 2,709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이 기준은 이제 뭐 ILO나 뭐 이렇게 다 쓰는 방법인데 네네.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지난 1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노동했으면 다 취업자. 한 시간 1시간 이상만 하면 다 취업자로 돼요. 요 2,709만 명 중에서 네. 비율로 따지면 1.7%에서 2.0% 사이 정도에 이제 해당한다. 그러니까 느낌상 2% 취업자 중에서 2%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2%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노동의 안정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그렇죠. 양적으로 보면은 네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차인쌤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만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이게 통계 잡힌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도 그렇고 음. 좀 초단기적인 일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보원 같은 데도 통계를 낼 때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고용정보는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플랫폼 경제 종사자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받아서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고용 형태 중에서 네. 정액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한. 이게 건당 받거나 무슨 몇 퍼센트를 받거나 이렇게 계약적으로 받아야지 네. 정액급여를 받았다면 이건 아르바이트, 진짜 완전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얘기죠. 이건 빼고 네네. 한 건당 수수료 형식으로 보수를 받거나 아니면 정액급여 혼합 형태, 수수료하고 정액급여 혼합 형태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바로 플랫폼 경제 종사자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정의 1번이고요. 네. 아마 1.7% 기준이 요 정의 1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1.7%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0.3%를 더 더하는 게 정의 2인데요. 네. 요 정의 1번에 누굴 더 더하냐? 지난 1년 동안에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해서 유급 노동을 제공한 경험자. 요걸 이제 더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정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로 잡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다른 일자랑 병행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들 많다고 제가 낮에는 들었거든요.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밤에 뭐 일을 한다든가 그럼 이제 꼭꼭을 한다든가. 예, 그렇죠? 1인이 예.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고용정보는 이 문제를 통계에 어떻게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정보는 그 구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주업이건 했어요? 부업이건 상관없이 일단 뭐 아까 정의 1, 2에처럼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네. 정액급여 받는 사람 제외하고 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낸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그걸 이제 주업과 부업으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니까 그 응답을 보니까요. 주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53.7%, 아, 절반이 좀 예, 부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46.3% 정도가 응답 결과로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달 내에서 이제 네, 플랫폼 노동을 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의 두 번째를 잡은 것은 여기 정의 1에다가 지난 1년간 1년간 중에서 이 플랫폼 노동을 한 사람이 있는 뭐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유급 노동을 제공한 경험자. 이걸 합치면 좀 더 늘어나서 한 2.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개월 만으로 안 잡히는 사람을 1년까지 늘려갖고 잡아보려고 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7에서 2%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1년 중에 네네. 뭐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네네. 하면은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가 된다. 근데 그게 정액급여로 받은 게 아니라 예. 뭐 수수료를 받거나 네네. 또는 수수료와 정액급여 혼합 형태로 이렇게 받은 게 돼야겠죠. 그렇게 받았을 때. 예, 예. 아.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일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 다른 일도 뭐 투잡, 쓰리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러면 다른 일자리랑 병행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통계에 반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정보는 이제 정의일, 정의이로도 분류를 한번 하고 네. 그 분류와 관계없이 네. 주업으로 한 것이냐 부업으로 한 것이냐고 별도 통계를 또 냈어요. 아. 그 결과를 보니까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53.7%. 오. 굉장히 많죠. 네. 의외로. 부업으로 해서 딴 것도 한다. 예, 딴 게 더 주업이다. 네. 라고 한 사람이 46.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반 정도는 이게 주업이고 딴 걸 부업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게 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근데 거고요. 예상을 조금 빗나가네요. 저는 플랫폼 노동에 이제 이게 되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이게 주로 부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통계 보니까 주업이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것이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네네. 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팔렸는데 네네. 그게 그거죠. 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거를 무슨 알바니 무슨 니도 오토바이 하는 거니까 놀다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이게 생계를 위한 주업이다 이거야. 이것이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이냐. 직업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또 노동 보호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치, 사회적 보호, 권리 행사 다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런데 네. 이게 꽤 됐잖아요. 네. 플랫폼 노동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통계가 왜 이제 나왔을까요? 일을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네. 사실 뭐 우리가 좀 근처에서 본 지가 워낙 많이 보니까 뭐 상당히 지나지 않았나 싶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이지 옛날부터 있던 현상은 사실 또 아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기관이 한 연구가 많지 않아요. 민간 연구기관에서 한 연구도 좀 있겠죠. 정부 통계를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노동통계국이 2017년 5월에 진행한 그 현재 활동 인구 조사에서 임시 노동자 부가 조사를 했어요. 네. 이게 임시 노동자 부가 조사 중에 항목에 electronically mediated work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가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전자적으로 중개된 노동자라는 뜻인데 아하. 우리가 얘기하면 플랫폼 경제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네, 네. 요게 전체 취업자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산한 바가 있어요. 161만 명 정도. 네, 네. 요게 아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정부 통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거죠. 세계 기준에서 볼 때는 안 한 데가 더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했는데 네. 아직 공개를 안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네, 네. 중요한 4대 보험은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네. 또 플랫폼이 얼만큼 강하게 얘들을 종속시키고 있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조사는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공개 안 했어요. 아마 차근차근히 풀면서 그때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은 건지 어쨌건 차근차근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4대 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이게 노동의 질과도 또 직결되어 가지고 네네. 이게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로도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확 공개 안 쉽게 하는 게 공개하기 좀 어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후딱이 제 생각에는 이게 최초의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라서 네, 네. 자료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요. 네. 그거를 좀 충분히 자기 내부에서 좀 이용하고 네, 네. 공개하는 시점 좀 늦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우려 먹으려고요. 네. 저 이번에 저기 찬희 선생님이 미국 노동 통계국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의외인 게 노동자 비율이 우리가 미국에 비해 2배 정도 플랫폼 많네요. 노동자 비율. 예. 네.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을 그렇죠. 거라고.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건 생각이 앞서가고 나라일 것 들었거든요. 같은데. 예.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의 정의가 또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네. 따라서 수치가 상당히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 그러니까 정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영어도 electronically mediated라고 할 때 네. 이게 우리나라의 규정하고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국가별로 이게 단순 비교가 과연 맞는지 네, 좀 네. 어려움이 있다고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미국 통계는 이제 미국의 노동 통계국인 BLS의 네, 네. 2017년 통계였는데 여기 아까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같은 방식으로 2년 전에 집계한 카츠와 크루거 교수가 한 수행 결과가 있는데 그거하고도 상당히 수치가 또 다릅니다. 아, 달라요. 2015년 조사했는데 2년 전이니까 네. 이때는 0.5%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좀 더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이. 아니 똑같이 2017년 아니면 하나는 2015년은 2년 사이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기엔 좀 어...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통계가 아무래도 불정확할 가능성이 있거나 범위 규정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은 오히려 좀 민간 연구소 연구 결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계는 좀 믿을만한데요. 유럽 통계를 좀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동력 인구의 2% 정도가 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다는 조사가 있고요. 네. 노동력 인구의 4.7%가 주 2회 이상 참가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많죠. 예. 독일은 노동력 인구의 6.2% 정도가 주 1회 이상 참가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규모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노동사회학자 어슬로 휴즈 교수 연구가 아주 좀 참조할 만합니다. 네. 휴즈 교수는 각각의 2015년하고 2017년 이 두 개의 통계 조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어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요. 2015년 조사는 이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이게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보니까 매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성인 인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자 대비가 아니고요. 성인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비율이 4% 정도 나옵니다. 오, 되게 많다. 그냥 성인 인구 대비로 한 거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4개 국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7억까지 그러면 거니까. 성인 10명 중에 3, 4명이 그러면은 그렇죠.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네. 이거를 매주가 아니고 1개월 단위로 확장해서 보니까 매 네. 1개월에 1회 이상 플랫폼 더 노동에 많아지겠죠, 참여한다는 아무래도. 비율을 보니까 4에서 6%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번역 아까 말하면 이게 주업이다라고 얘기할 네, 만한 정도 사람들이겠죠. 네. 그렇게 답한 비율은 좀 낮아요.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답한 비율이 24%, 네. 스웨덴 22%, 독일 18%, 네덜란드 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때는 이제 나라를 또 늘려가지고 유럽 7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선 보니까 비율이 2015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을 수행한 성인 인구 비율이 5%에서 12%까지 걸쳤습니다. 제가 이제 5%, 12%를 말하는 국가별로 가장 낮은 네네네. 데가 5%고 제일 높은 데는 높은 12%까지 나온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7개국 전체 평균으로 보니까 2.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주업이다라고 했는데 네. 여긴 주업이 훨씬 인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은 본업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소소한 소득 원천 부수입 정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 수는 많지만 그게 주업이 아니어서 좀 이렇게 알바식으로 우리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 때 대리운전 하듯이 뭐 그렇게 부업으로 하시나 봐요. 뭔가 유럽이 사정이 더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왠지 우리나라랑 어떤 상황, 경제적 상황이랄지 뭐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때요? 네, 뭐 차차 설명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우리나라 통계하고 그 네. 유럽 통계 어슬러 휴즈 교수가 주도한 그런 연구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 일단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의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더 높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자를 이제 모집단이니까 조사 대상으로 설정을 했고 휴즈 교수는 이제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플랫폼 노동 종사하는 비율이 유럽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한 가지 특징은 나오는 것 같고요. 둘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유럽 7개 국가들은 플랫폼 노동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의 비율이 평균 2.9%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거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 거죠. 기준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플랫폼 전속성,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업을 하고 있으면 네네. 그 플랫폼에 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 거기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용어를 전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속성.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플랫폼 전속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삐딱이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게 이렇게 막 노동의 질이나 뭐 이런 게 막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안 들죠.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전속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만큼 왠지 이게 서글프고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삐딱이님 이 두 가지 차이는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아까 저희가 그 플랫폼 노동을 주문형 노동하고 네네. 크라우드 노동으로 구분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요, 크라우드 노동이 거의 없어요. 좀 전에 마돈나님이 얘기했던 그런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주문형 노동, 즉 네네. 일하고 있는 게 바깥에서 보이는, 네네.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그런 오프에서 것들이 보이는 지역 기반형. 그 지역 기반형 이렇게 네. 우리가 보면 생계형 네.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통계를 보면 보통 나와 있는 게 대리운전, 네. 맞아요. 화물운송, 택시운전, 청소, 건물 관리, 단순 노무, 음식 배달, 퀵 서비스, 음식점 보조, 교육 강사. 요게 많은 비율 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오프에서 보는 그런 모습, 즉 주문형 노동이 주로 형태라는 거죠. 물론 뭐 단순 노무라든가 교육 강사 중에서는 크라우드 노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문형 온 디맨드 플랫폼 노동이 압도적이다. 요즘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전속성이 많은 이유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는 말이죠, 그 주문형 노동 외에도 크라우드 노동 참여자들이 통계에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반영이 안 된 거. 이런 것이 전속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또 한편에서는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유럽 나라보다 적게 나온, 네. 즉 크라우드 노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 전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좀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전에는 그냥 이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전업 노동을 하시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는데 대리운전, 화물운송, 퀵 서비스 이런 분들은 전에도 이걸 주업으로 해가지고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앱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전화 받고 일하던 거를 이 앱으로. 예, 무선에 이제
휴대폰에 네. 그 디지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곧바로 이제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노동 그 기준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이렇게 분류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하고 답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이 새롭게 열려서 진입하신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일이 그냥 주문의 형태가 좀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비율이 높다. 예를 들면 예. 클라우드 워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그 네네. 전에는 없던 시장이 네. 열린 거거든요.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그냥 그 일을 하던 분들이 이게 디지털 앱을 통한 이제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고용정보원에서 분류한 그 기준에 맞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분류가 그러니까 됐죠. 배달 노동자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배달 노동자들 분들 네. 주로 뭐 예를 들면 중국 음식점에서 이렇게 해서 배달했다. 그렇죠. 거기 고용돼서 네. 배달했었잖아요. 앱이 없었죠 그때는. 근데 네. 이제 앱 보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의 성격이나 형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일정하게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뭐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1개월에 한 번 이상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비율이 취업자 1%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마저 주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또 절반이라고 했는데 약 25만 명 정도가 플랫폼 노동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5만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뭐 거시경제 측면이나 또 노동관계법 측면에서 뭐 패러다임 자체를 뭐 전환하거나 이렇게 논의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상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냐 네. 아니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거냐 이런 전망들이 플랫폼 노동 이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플랫폼 노동이 확대될 거냐 별로 확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네.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는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결론은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거거든요. 원인으로 왜 정점에 달했는가 이렇게 네네. 분석을 좀 했는데 플랫폼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단 소득이 그만큼 안 늘어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탈이 일어나더라. 전통적으로 뭐 미국에 지금 이제 일자리 자체는 많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경제 정책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결과 노동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띠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플랫폼 노동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더라. 정점에 달한 거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버를 예로 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뭐 세계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뭐 시장이 확대될 것 같은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여러 장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부가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네. 많고 그다음에 택시 노동자들이 또 업적 저항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거 보고 맞아, 있는 우리나라도.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죠. 플랫폼 노동자 네네. 운전자들이 또 막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아, 이 그런 것도 있군요. 우버가 사업을 그냥 마냥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지금 뭐 돈을 벌 수 있네 없네 이런 논쟁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카풀 서비스 하려고 하다가 택시업계가 엄청 저항해가지고 이 사업도 보류된 상태고. 못하고 있죠 지금. 네. 또 최근 타다 관련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 노동자 사용이 일종의 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뭐 이거 조사한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결국 플랫폼 노동이 시장의 요구만 있다고 해서 마냥 뭐 확대되고 이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또 뭔지. 예, 그러니까 확대 전망은 좀 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뭐 경제라고 자본이 좋아해서 그러죠. 그런 건가요? 플랫폼 경제 우리가 그리고 네. 좌파 쪽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네네.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죠.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요.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가 뭐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집적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런 것을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또 알고리즘 개발하고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좀 모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자동화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잉여 인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간이 남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생산에서 배제된 잉여 인구, 잉여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자본주의 경제 작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지 또 소비를 하고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굴러가고 안 그러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사회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플랫폼 자본주의가 이렇게 잉여 인구, 잉여 시간을 계속 나간다 그러면 그 잉여 인구 또 잉여 시간들을 자꾸 자본주의 상품 시장으로 다시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진행된 신자주의 그 노동 유연화도 보면 이제 전일제 정규직 고용 형태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술은 이런 노동을 더 잘게 쪼개요. 뭐 네.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를 네,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거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행정 업무도 있고 뭐 애들하고 네, 면담도 네, 네.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교육이나 강의 이런 것들은 그 부분만 딱 쪼개가지고 그 업무를 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몇십 분 단위로까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소위 이렇게 적시 공급 체계라고 그러죠. Just in time. 필요할 때 노동을 갖다 하고 쓰는 거예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나도 시간이 남을 때 네, 네. 그런 일에 참여해가지고 여분의 소득을 얻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Just in time 노동 체제라는 게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폼 노동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군요. 네. 저는 문득 삐딱이님 얘기 들으면서 뭐 잉여 시간 생기고 뭐 잉여 인구가 되면 그냥 놀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그건 아닌가요? 자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공유 경제 했었죠. 전전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소위 이제 공유 경제는 사실 공유 경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거 했었죠. 플랫폼은 공유하지 않는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게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였잖아요. 네. 근데 우버하고 에어비앤비가 뭘 하려고 하냐?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서 큰 세력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정부 규제가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거든요. 뭐 대중교통, 정부가 직접 하거나 공영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네, 주거도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 공적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실 얘네들이 지금 공유경제 모델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를 다 허물어야 되는 거죠. 예, 허물어야 자기 이제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각 정부들이 허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근데 이제 린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영역을 보면 여기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 돌봄, 심부름 여기가 뭐 정부가 국가가 무슨 뭐 책임진 적도 없고 관심 갖고 뭐 투자한 적도 없고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저임금 영역들이었죠. 네. 근데 또 뭐 IT 개발이나 창작과 예술 같은 저임금 노동은 아니지만 또 다른 영역들도 사실 뭐 교제는 별로 없던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음식 배달이 우리가 몇 년 사이에 확 퍼졌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뭐 요기요도 있고 뭐 그죠?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우버 이츠도 심지어 들어오고 뭐 그랬었는데 요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은 이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잘 안 퍼지지만 규제가 없는 영역은 정말 잘 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틀린 생각 같고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현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찬희 쌤도 지금 김찬희 TV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제가 피곤해 보이죠. 예. 요새 너무 일을 많아지다 보니까 예. 힘드네요. 예. 청소년들 지금 장래희망 1순위가 이 고소득 유튜버라는 통계가 옛날에 좀 나왔었죠. 맞아요. 예. 옛날에는 빌딩주였는데 그게 건물주였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애들이 깨달은 거지. 유튜버로 바뀌었어. 그리고 수많은 지금 유튜버들이 네. 거기 어떻게 광고 수익 얻으려고 자발적으로 막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은 플랫폼 노동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이 소득 창출 이거야말로 정말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확산이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버하고 그 에어비앤비 정도만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 노동의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